그러면 과연 제약바이오 산업은 없어져야 될 악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모래알 같으니까. 모래알 같습니다. BCG라고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라는 미국 굴지 컨설팅 그룹이 있단 말이죠. 거기서 만든 매트리스가 있어요. 그러면 기업의 흥망성쇠를 4가지 사국면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이게 재밌는 게 미시경제랑 거시경제는 사실 붙어 있는 거거든요. 금리 인상 시기에는 가치주를 사야 된다는 거에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 다른 거고요. 우리가 성장주에 투자할 때 계속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제 어느 시점에 투자할 것이냐. 왜냐하면 처음에 그 성장주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은 단 돈을 잘 못 벌고 있는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 성장할 거라는 기대감이 큰, 그러다 보니까 뭐 PSR도 나오고 PDR도 나오고 꿈 얘기도 하고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로 사실 상승장에서 2020년도에 상당히 많은 주식들이 이런 논리로 올랐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러한 같은 논리로 그러나 실적이 없어 라는 이 논리로 지금은 또 계속 빠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성장주 이 뭐라 그럴까 지금 이렇게 금리 인상이라는 화두가 나와 있는 시점에서는 매출과 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기업 중심의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전처럼 스토리와 이 PSR 이걸로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이런 것도 괜찮은 것인지 이거 가지고 헷갈려 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주식을 들고 있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일 제가 생각의 포인트는 금리 인상 시기에 성장주를 갖고 있어도 되는지 아니면 가치주로 포트폴리오를 좀 변화시켜야 되는 건 아닌지 저는 이제 이게 가장 지금 화두죠. 근데 정확히 1년 전 작년 연초에도 똑같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작년 연초에도 똑같은 논란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도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한 1, 2, 3월 달까지 4월 달까지 은행주, 철강주, 조선주가 좋았다가 이제 한 여름부터 그들은 쭉 흘러내리면서 여름부터 메타버스 움직이고 게임주 움직이고 근데 그 움직임의 폭이 완전히 다른 거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치주의 움직임의 폭은 뭐 30%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여름에 움직였던 메타버스랄지 또는 연말, 가을, 연말에 움직였던 게임주는 30%가 아니란 말이에요. 2배, 3배, 4배, 5배라는 얘기죠. 그게 이제 가치주냐 성장주냐의 차이인데 그것보다 저는 좀 더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연초는 특히나 뭐 금리 인상과는 더 기간이 많이 남아 있었고 지금은 이제 금리 인상의 해로 들어왔으니까 과연 금리 인상 시기에 성장주를 계속 갖고 있어도 되느냐에서 저는 한 발짝 더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금리 인상 시기에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인 건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성장주와 가치주를 주가 평가를 할 때는 현재 가치로 평가를 해야 되고요. 그럼 미래의 기대 이익을 현재 가치로 평가할 때 당연히 분모에는 금리가 들어간단 말이죠. 할인율이. 근데 할인율이 제로 가치로 들어가면 제로 금리로 들어가면 10년 후의 이익이나 올해 이익이나 똑같은 숫자예요. 제로 금리면. 그러니까 성장주는 지금은 이익이 없지만 5년 후, 10년 후, 100년 후에 굉장히 큰 이익이 나는 회사니까 할인이 거의 없이 미래의 이익이 현재가로 들어오니까 고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로금리가 아니라면 현재의 이익이 미래의 이익보다 훨씬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익 나는 회사가 더 주가가 잘 움직여야겠죠. 근데 이거는 금리와 미래의 이익 이거만 결부시킨 얘기인데 저는 거기서 하나 추가로 설명드리고 싶은 게 성장주는 결국은 성장 산업에 포함이 된 종목들이고요. 성장 산업이 진짜 이슈가 되는 시기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지금 주식을 20년을 했는데요. 정말 큰 성장주들이 움직였을 때는 많지 않아요. 제가 주식을 처음 시작했던 98, 99년. 인터넷이 출발점이었죠. 그렇지. 그때는 금리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 산업이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공감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럼 인터넷 혁명 다음에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년에 굉장히 큰 경험들을 하죠. 메타버스가 뭔지도 모르는데 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막 5배씩 오르고 NFT가 뭔지도 모르는데 NFT 관련주들이 막 5배씩 오르고 P2E가 뭔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게임을 하면 돈을 쓰는 줄만 알았는데 게임으로 돈 번다 그러면서 막 5배씩 오르고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죠. 근데 그 빨라지고 있는 속도가 왜 그러냐면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전기차가 굉장히 작게 천천히 움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기차는 정말 천천히 우리한테 온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테슬라를 올해 알았나요? 작년에도 알았고 재작년에도 알았고 그 작년에도 알았어요. 2차 전지 배터리 제 기억에 삼성 SDI가 2017년부터 배터리를 움직였거든요. 그럼 지금 배터리, K배터리는 사실 5년 전부터 움직인 거예요. 5년 동안 천천히 우리한테 다가온 거죠. 지금 주식을 하시는 6개월 되신 분, 1년 되신 분은 K배터리가 굉장히 큰 성장주인 줄 알지만 벌써 5년 전부터 우리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사회에 전기차가 중요하구나. 전기차에서 배터리가 제일 중요하대. 그럼 배터리 관련 좀 뭐가 있어? 그거를 3년 전, 4년 전, 5년 전부터 시작이 됐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전기차보다 훨씬 빠르게 돌고 있는 자율주행, 로봇,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금리 때문에 끝날 것이냐? 전혀 상관없죠, 금리랑. 금리는 단지 성장주와 가치주의, 미래의 이익을 현재 가치로 땡기는 역할을 할 뿐이고요. 또는 유동성의 이야기예요. 유동성. 금리 인상 시기엔 돈이 없잖아, 별로. 그럼 돈이 없을 땐 성장주는 리스크가 크니까 가치주 쪽에 좀 더 안전자산에 돈이 들어가겠지. 근데 지금 그거는 평범한 성장 시대의 이야기고 지금은 굉장히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거는 경제학적인 학문적인 이야기로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GDP가 올라가는 게 경기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GDP가 올라가는 데는 수요 측면하고 공급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금리로 이렇게 경기를 조절하는 게 바로 수요 측면을 조절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 때 당연히 경기가 악화되겠죠. 사람들이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럼 수요 측면을 진작해야 되죠. 그러니까 제로금리가 된 거예요. 돈 많이 써. 돈 많이 써야지 경기가 올라가, GDP가 올라가. 그런데 실제 경제학에서 GDP가 올라가면서 진짜 큰 경제 성장이 오는 시기는 바로 기술혁신의 시기라고 말을 해요. 지금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사실 우리 그 2000년대 밀레니엄을 앞두고 정말 엄청나게 사회가 바뀔 것 같다라는 많은 기대감과 불안감 이런 것들이 공존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 인터넷이라는 게 엄청난 붐을 일으킨 거잖아요. 지금 바로 그런 어떤 사회적 대격변의 시기 그게 말씀하신 자율주행이나 뭐 전기나 메타버스 관련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비견할 정도로 크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더 클 수 있죠. 왜냐면은 사실 이런 거예요. 이게 대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의 차이인데 우리가 지금 모두 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스마트폰 이전엔 뭐 그냥 우리 핸드폰이라고 했겠죠. 무선 통신. 뭐 주식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999년도 가장 주가 상승률이 높았던 게 거래소에서 SK텔레콤이었어요. 그러니까 SK텔레콤이 주가가 그렇게 올랐던 이유는 SK텔레콤이 원래 한국 이동통신이죠. 유선의 시대가 아닌 무선의 시대가 들어갔기 때문에 전 국민이 이제 무선 폰을 갖고 있을 시기가 왔다라는 게 선반영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전기차 대체 불가능이잖아요. 가솔린차에서 다 전기차로 바꾼다면서요. 그럼 우리는 가솔린차를 살까 전기차를 살까가 아니라 앞으로 모두가 전기차를 사야 돼요. 그러니까 전기차 산업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거죠. 무시는커녕 지금 굉장히 전기차 산업은 핫한 게 실적하고 성장 두 개가 지금 다 반영되는 거의 유일한 업종이 전기차거든요. 그러면 나아가서 아직 실적은 따라오지 못하지만 성장성은 언제일지 모르지만 굉장히 큰 성장을 할 것이라는 대체 불가능의 영역이 저는 가장 크게는 자율주행이죠. 가솔린이나 전기차나 해서 전기차를 우리가 무조건 선택했다면 수동이냐 오토냐 해서 우리는 무조건 오토, 자율주행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운전 안 하고 가만히 설정만 해놓으면 가는데 굳이 운전을 하겠다고요? 물론 소수의 매니아들은 있겠죠. 뭐 스포츠카 뭐 붕붕거리면서. 근데 그런 분들은 실용성 측면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율주행은 무조건 대체가 되는데 언제냐의 문제인 거죠. 근데 그 언제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가까워지고 있고 훨씬 빨라지고 있다는 얘기.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로봇도 요즘에 TV 광고에서도 엄청 나오잖아요. 뭐 서비스 로봇, 무슨 로봇 해갖고. 근데 그게 과연 5년 전에 우리가 어디 식당 가면은 무슨 서빙 로봇이 있었나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점점 가까워지는 속도가 과거에는 이런 산업이 바뀌는 속도가 정말 10년, 20년 이렇게 걸렸다면 예를 들어 우리가 처음에 기차를 타고 그 기차가 승용차로 바뀌고
승용차가 다 각자 타는 자가용으로 바뀌고 이 속도가 굉장히 늦었다면 저는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의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가 굉장히 멀게 생각하는 자율주행, 로봇,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빨리 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사실 작년까지 가장 큰 그 뭐랄까 성장주 섹터로 생각했던 게 메타버스잖아요. 네. 근데 우리 이정윤 세무사님은 메타버스보다도 오히려 자율주행 쪽이 더 큰 어떤 성장을 이룰 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자율주행의 산업 자체가 일단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뭐 지금은 메타버스와 자율주행만 비교를 한다면 저는 우리나라에서 2차 전지 배터리 산업이 이렇게 활성화된 게 저는 현대차, 기아차, 완성차 회사가 있는 나라기 때문에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우리나라는 현대 기아차라는 완성차 회사들이 있어요. 그것도 시가총액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시가총액 탑10 안에 드는 현대차, 기아차가 있어요.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가 뭐 테슬라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되는데 그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가 K배터리라고 해서 시가총액 탑10 안에 현재 2개가 있습니다. LG화학보다 더 시총이 큰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진짜 아이러니한 거죠. LG화학이 기업 분할하기 전에는 맥시멈 올라갔을 때가 70억, 75억 이 정도였거든요. 100억 넘었던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 2위는 언제나 SK하이닉스였으니까. SK하이닉스가 100억에서 딱 지키고 있었는데 LG화학은 넘어가 본 적이 없어요. 딱 60억, 70억. 근데 2개로 나누니까 물적 분할한 LG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100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있던 지금 LG화학이 50조, 60조란 말이에요. 얘가 갑자기 뭐 빵원으로 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50조예요. 근데 100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150조예요. 이거 진짜 웃긴 얘기죠. 70조짜리가 나누면 150조가 되는 거예요. 이거 약간 마법 같은 건데. 근데 뭐 제가 LG화학이나 이런 행태를 까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는 물적 분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기업 가치를 이렇게 부풀리는 건 사실은 뭐 대주주나 오너가 더 좋은 거죠. 근데 그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 탑10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상장하면 무조건 100조예요, 지금. 70조 이상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100조짜리 2차 배터리 탑10 하나 있죠? 삼성 SDI 있죠. 그러면은 완성차 만드는 회사들, 2차 전지 만드는 세계적인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다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자율주행 전장 부품은 어떻고? 전장 부품은 삼성전자랑 LG전자 있잖아요. 그러면 현대차, 기아차, SK이노베이션, LG화학,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장 부품에 삼성전자, LG전자, 또는 LG이노텍의 LG디스플레이까지, 또는 삼성전기까지 이런 것들을 다 하나의 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 산업은 굉장히 미국만큼은 아니겠지만 세계에서 꽤 빠른 속도로 진입하고 진행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은 그러니까 다들 올해 화두를 실적이 좋아지는 섹터 혹은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에 투자해야 되는 확인이 되는 기업이 결국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워낙 하다 보니까 성장주조차도 그러니까 성장주라고 보면은 뭐 메타버스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차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까지 가장 큰 개인들이 좋아했던 성장주 섹터는 바이오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바이오주라든가 이렇게 그 실적이 좀 쉽게 안 나오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장주라고 생각하고 투자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얼핏 들어서 드렸던 질문이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우리의 국내 어떤 뭐 현대차, 기아를 포함한 이런 것들 때문에 더 눈에 보이는 실적을 일으키기가 기대감과 함께 이게 좋은 환경이다. 그래서 더 높이 아니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섹터로 본다. 이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거기에 플러스해서 추가적으로 한 말씀 더 덧붙이자면 반드시 지금 당장 수익이 안 난다 하더라도 주식시장은 이게 재밌는 게 미시경제랑 거시경제는 사실 붙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시적인 측면에서 GDP, 즉 경기의 선행지표가 지수 움직임이란 말이죠. 이 종합주가지수가 바로 경기 선행지표예요. 6개월에서 1년. 마찬가지로 종목의 주가는 기업 가치 선행지표예요.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 섹터에 있는 애들 있죠. 걔들 1년 전, 2년 전에 이익 하나도 안 났었는데. 근데 이익이 안 날 때부터 올라서 지금까지 10배가 난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익이 확인된 상태의 성장주 사는 건 뭐 목표 수익률을 굉장히 낮춰야죠. 굉장히 낮춰야 됩니다. 그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냐면 이게 예측 매수가 있고 확인 매수가 있는데 확인해서 매수하면 다 좋죠. 와, 성장도 하는데 이익도 다 눈에 보여? 그러면 그때 들어가면 내가 먹을 폭은 굉장히 낮다. 그럼 결국은 이건 또 재무관리 기본, 주식의 기본이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 거죠. 내가 안정적으로 확인 매수를 한다면 위험은 낮아지지만 내 목표 수익률은 굉장히 낮아지는 거고요. 나는 산업을 크게 봤어. 그리고 그 산업에서 얘네 당장은 이익이 아니더라도 금방 우리한테 다가올 현실 같은데 그럼 걔네는 지금 당장 숫자는 안 찍혔더라도 벌써 이미 시작하고 태동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주가의 움직임이. 네. 네. 그렇다면 자율주행차는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우리가 좀 기대감을 가진다 하지만 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왜냐하면 이 자율주행차 이거는 어쨌든 뭔가 지금 눈에 보이는 매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제품이 나오면서 이게 되는데 확인이 되는데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임상 1상이 성공할지 성공해도 2상이 성공할지 2상이 성공해도 3상이 성공할지 다 된다 한들 FDA 승인이 나올지 그다음에 얼마나 팔릴지 계속해서 불확실성의 연속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지금 시점에서는 성장주로서의 매력이 확 떨어지는 것인가? 사실 아까 이제 그 말씀을 드렸죠. 같은 섹터 내에서 주가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차별화가 되느냐의 문제. 그래서 LG 에너지솔루션 아직 상장 안 됐으니까 LG화학하고 삼성 SDI하고 SK이노베이션 비슷비슷하게 움직여요. 현대차, 기아차 비슷비슷하게 움직여요. 같은 섹터는 적어도 2년 후, 3년 후, 5년 후엔 달라질 수 있지만 적어도 뭐 오늘 또는 6개월, 1년은 비슷하게 움직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 산업 자체가 비슷하게 움직인다면. 근데 가장 모래알 같은 산업이 사실은 제약바이오 산업이거든요. 제약바이오 산업은 하나로 움직이지 절대 않습니다. 스타가 나와요, 스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이제 간접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신라젠부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신라젠은 지금은 뭐 거래 정지가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야, 그럼 거래 정지 다 된 거 되게 많아요. 코롱 티슈진도 있고, 이름 꽤 있는 애들 중에 거래 정지되고 나가 떨어진 애도 꽤 많습니다. 그러면 과연 제약바이오 산업은 없어져야 될 악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모래알 같으니까. 모래알 같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우리나라 시가총액 3위, 4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기준으로 4위네요. 네이버가 3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4위. 그러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50조인데 저기에 투자한 개인 뿐 아니라 뭐 기관 외국인들은 다 뭐 바보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이오 산업 전체가 아니다라는 말은 특히나 할 수 없는 게 모래알의 움직임이 때문이다. 그럼 그 모래알의 움직임이 왜 나오냐면 결국은 임상의 최종 단계까지 가야지 또는 바이오 시밀러라면 캐파를 어느 정도 늘려서 규모의 문제가 나와야지 또는 코로나나 이런 백신 관련주라면 백신이나 치료제가 어느 정도 가시적이어야지 이런 거죠. 그래서 전체 산업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정말 개별 종목의 재료가 중요하다. 제약바이오 산업을 투자한다는 건 재무제표로 보고 투자하는 종목은 극소수예요. 어떤 종목들이냐면 의료기기 쪽,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 뭐 이런 의료기기 쪽은 매출 성장률이나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애들이 있어요. 영업이익률 막 40%, 50%짜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쪽 제약바이오에서 뭔가를 잘 만들어냈으면 굉장히 높은 마진으로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개발 업체들은 아직 그걸 못 만든 거죠. 그래서 못 만든 애들을 우리가 접근할 때는 재무제표가 꽝이니까 진짜 가치 투자 분석하시거나 재무제표 분석하시는 분들은 제약바이오 아예 쳐다도 안 봐야 되고 아니면 아까 의료기기 쪽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재무제표는 꽝이지만 재료 가치로 봤을 때 얘네는 좀 임상 3상 FDA 들어가서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게 눈에 보일 때는 뭐 이렇게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투자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금리 인상 시기에도 그 바이오 같은 산업은 과거의 데이터를 봤을 때 상승한다? 아니면은 금리 인상 같은 시기에는 이렇게 바이오 같은 산업은 좀 상승하기는 어렵다. 어떻게 봐야 돼요? 저는 스타가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우리나라 지금 제약바이오 산업은 사실은 금리 인상, 금리 인하 시기로 나누지 않고요. 2015년에 한미약품하고 한미사이언스가 올라가면서 대부분의 제약바이오주들이 2배 이상 났었거든요. 2015년에. 그다음 2017년에 신라젠이 움직이면서 신라젠은 그때 텐베가 났었고요. 신라젠이 움직이면서 대부분의 제약바이오주들이 또 2배씩 올라갔었거든요. 그리고 한미약품, 신라젠 다음으로 2019, 20 요렇게 넘어오면서부터는 이제 코로나 시대로 들어오면서 뭐 신풍제약이랄지
아니면 시젠이랄지 이런 애들이 올라가면서 또 그 주변에 있는 애들이 이제 뭐 2배씩 난 거죠. 그래서 저는 제약바이오는 재료 가치다. 금리 인상보다 사실 재료 가치고 재료 가치로 시총 한 1조, 2조 이상에서 스타가 한번 탄생하면 그 주변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약바이오주를 전체 산업으로 보거나 또는 가치 투자적 접근에서는 사실 안 되고 어떤 업종 의 특징을 이렇게 이해하시려면 제약바이오는 재무제표 가치는 별로 없다. 아주 극소수의 종목들 빼고는. 그리고 금리 인상, 금리 인하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스타 종목. 스타 종목은 당연히 신약 개발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 그 섹터 내에서 주도주가 화려하게 튀어나와야 그렇죠. 전체 섹터가 간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근데 그거 제약바이오의 특성이에요. 예를 들어 반도체는 또 다른 얘기죠. 반도체에서 뭐 삼성전자가 스타가 돼야지 따라가고 이건 아니거든요. 반도체는 세계 업황이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금리 인상 시기에는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이익이 확인되는 기업, 그러니까 성장주라 할지라도 그런 기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니 말씀하신 대로 그래. 그러면 지금 성장주 가운데서 매출이라든가 이게 확인되고 이익이 확인되는 건 반도체잖아. 그럼 반도체 쪽에 투자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라든가 말씀하신 자율주행차라든가 지금 당장 매출이 그렇게 이익이 확인이 되지 않지만 앞으로 훨씬 더 커질 거라고 보이는 미래 가치가 큰 곳에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라고 보는 분도 있고 어떻게 밸런스를 맞춰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이제 드린 질문이거든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4차 산업혁명의 시기라는 걸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금리 인상만으로는 절대 볼 수 없다. 저도 주식 20년을 했지만요. 금리 인상 시기에는 가치주를 사야 된다는 거에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 다른 거고요. 특히 지금은 기술 혁명이 굉장히 빨리빨리 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술 혁신 종목들을 계속 저는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봐요. 네. 그렇다면 지금은 뭐 그 말 성장주도 실적과 이익을 확인하고 투자해야 된다. 이 말은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익이 확인되는 성장주는 많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를 그러면 반도체는 성장주냐? 저도 제 책에 성장주 섹터 중에 하나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옷을 박듯이 얘는 성장주야, 얘는 가치주야 라고만 말할 수 없고 그럼 성장주인데 얘는 강도가 어느 정도인데 강도가 레벨이 한 10 정도의 성장주야? 아니면 레벨이 한 5 정도의 성장주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BCG라고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라는 미국 굴지 컨설팅 그룹이 있단 말이죠. 거기서 만든 매트리스가 있어요. 그러면 기업의 흥망성쇠를 4가지 사국면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4가지 사국면으로 봐서 이익이랑 성장이랑 같이 2가지로 보는 거죠. 그러면은 맨 처음에 출발하는 단계가 퀘스천이에요. 퀘스천 기업. 퀘스천 기업은 이익도 낮고 성장도 낮습니다. 당연히. 이제 오늘 만들었는데. 오늘 만들었으니까 퀘스천 기업은 물음표잖아요. 물음표. 이익도 낮고 성장도 낮아요. 그 다음 기업이 뭐냐면 스타예요. 스타. 스타는 성장은 굉장히 높은데 아직도 이익은 낮습니다. 왜? 이익이 날 리가 없죠. 성장산업의 성장주기 때문에 계속 버는 족족 공장 더 사야지, 땅 더 사야지, 기계 더 사야지 이익이 절대 안 나요.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익이 꼭 나야 된다는 건 사실 거짓말이죠. 왜? 정말 초기 성장산업에 있는 성장주들은 이익이 날 수가 없어요. 계속 구매를 해야 되니까. 자본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성장주의 단계가 바로 영어로 스타란 말이에요. 스타 옆에 있는 애가 캐시카우입니다. 캐시카우는 성장은 낮아지는데 이익이 나고 있는 거죠.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량주예요. 이익 굉장히 많이 나네. 근데 막상 봤더니 매출액은 정체가 되어 있죠. 성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단계가 쇠퇴 단계예요. 도구예요, 도구. 개죠. 미국에서도 개가 나쁜 건가? 어쨌든 도구예요. 그럼 그 도구는 뭐나? 성장도 낮고 이익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과연 무엇을 사느냐의 문제예요. 도구를 사면 됩니까? 안 되죠. 성장도 없고 제가 성장주로 사라 그랬죠. 언제 성장도 없고 이익도 없는 걸 사라 그랬나요? 도구를 안 사면 돼요. 그 다음 퀘스천. 퀘스천도 좀 그렇죠. 왜? 오늘 시작했는데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렇지. 10개 중에 9개 망할 텐데. 제가 말하는 건 스타예요. 스타는 뭐다? 성장을 하는데 이익은 없어요. 그게 스타거든요. 스타 옆 단계가 캐시카우. 그러면 만약에 자율주행은 지금 저는 스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도체는 스타냐 캐시카우냐에서 저는 중간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장주를 할지라도 그 성장이라는 그 단어 하나에 그 매몰되면 안 되고 어느 단계의 성장 그렇죠. 위치에 있는 성장주냐. 그렇죠. 근데 가장 우리가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초기 성장주 단계에 들어가는 게 좋다. 그렇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가장 부각된 스타로 눈에 띄는 이 주식에 집중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